한 여성이 집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침실에서 빠져나가는 범인을 목격했죠. 하지만 아이가 묘사한 범인의 결정적인 특징은 경찰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 3명 중 2명은 현직 경찰관이었고 나머지 1명은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하고 기이할 때가 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시작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남동부에 위치한 미러키는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러키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미러키라는 지명은 인디언 말로 좋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1981년 5월 28일 새벽 2시 15분 평화롭던 이곳의 사우스 미러키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스튜어트라는 이름의 경찰관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10살 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가 침실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인 사우스 램지 거리 1001번지로 출동해서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크리스틴 슐츠, 당시 30세였으며 2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발견 당시 크리스틴은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파란색 손수건이 제갈처럼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오른쪽 부위는 389경 무기에 피격된 상태였습니다. 안방에는 뚜렷한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외부에서 집으로 강제로 침입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죠.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크리스틴의 손에서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수거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크리스틴의 2아들인 8살 쉐넌과 10살 숀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에게 전화를 건 것은 형인 숀이었죠. 경찰은 숀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숀의 진술에 따르면 형제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엄마의 비명소리와 한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무서웠지만 형인 숀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틈 사이로 녹색 운동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엄마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숀은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뒤 엄마의 남자친구인 스튜어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숀에게 습격자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숀은 그 남자가 붉은색 긴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황갈색 장갑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숀은 경찰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아이는 조사 중인 경찰관의 신발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저씨랑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경찰들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즉 습격자가 경찰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죠. 공교롭게도 크리스틴의 전 남편과 현재 남자친구 모두 경찰관이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진술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살인사건 발생 시 수사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지인들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크리스틴 슐츠의 본명은 크리스틴 페니스입니다. 1950년 11월 15일 미시간주 매너미니에서 태어난 그녀는 1970년에 자신보다 4살 연상인 경찰관 엘프레드 슐츠와 결혼했습니다. 2사람 사이에는 2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엘프레드는 술을 좋아했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프레드가 외도를 저지르면서 2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됐죠. 이혼 후 크리스틴은 2아이의 양육권과 집을 얻었습니다. 반면 엘프레드는 매달 전처에게 $700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틴이 스튜어트와 교제를 시작하자 엘프레드는 불쾌했습니다. 엘프레드와 스튜어트는 경찰 학교 동기였고 과거 크리스틴을 두고 동시에 구애했던 사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2사람의 사이는 원래 좋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이들이 스튜어트를 꽤 따르는 모습에
엘프레드의 심기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이자 남자친구인 스튜어트와 면담을 했습니다. 스튜어트는 몇 달 전부터 크리스틴과 교제 중이며 그녀 및 아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진술했죠. 사건 당일 그는 밤 9시가 넘은 시각 크리스틴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으며 문을 잠근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자던 중 새벽에 숀의 전화를 받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스튜어트의 집은 크리스틴의 집에서 약 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전 남편 엘프레드 슐츠를 찾아가 사건 당일 밤의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엘프레드는 그날 밤 동료인 세인과 함께 빈집털이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인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출동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들이 빈집털이 사건을 처리한 시간은 새벽 1시경이었고 살인사건은 2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즉 엘프레드의 알리바이는 완벽하지 않았죠. 혹은 그가 무언가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엘프레드는 과거 글렌데일의 경찰관 조지 사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23일 사산 경관이 술집에서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엘프레드와 그의 파트너가 글렌데일 교회 지역에서 사산 경관을 용의자로 오인하여 그가 총을 들고 돌아설 때 발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해당 지역이 엘프레드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벌어진 일이었고 최종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는 그의 경력에 남은 오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엘프레드를 찾아가 당일 밤의 행적을 재차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실제로 세인과 빈집털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맞지만 그 직후 규정을 어기고 함께 술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은 엘프레드의 재혼한 아내 로리를 보게 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로리는 키가 크고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엘프레드가 말한 술집을 방문했고 단골이었던 그를 기억하는 직원들을 통해 그가 사건 당일 밤 실제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남자친구와 전 남편 모두 직접적인 범행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총기를 압수했죠. 숀이 습격자가 경찰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 지급용 건총인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 역시 389경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탄도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엘프레드의 지급용 권총이 바로 크리스틴을 살해한 흉기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엘프레드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체포 당시 엘프레드는 매우 격앙되어 경찰차 창문에 머리를 계속 찌으며 경찰이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엘프레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죠. 경찰의 신문에서 엘프레드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왜 자신의 총이 범행에 쓰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그에게는 살해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양육권을 뺏겼고 매달 양육비를 줘야 했으며 사이가 나쁜 동료가 아이들의 새아빠가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술집 알리바이 역시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 잠시 자리를 비워도 모를 수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베테랑 경찰인 그가 자신의 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허술하게 대처했을 리 없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청부살인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했습니다. 이어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엘프레드의 조사 결과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나 그의 현재 아내인 로리 역시 크리스틴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엘프레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인 로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모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였죠. 그렇게 엘프레드의 아내 로리 벤 베넥이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로리 벤 베넥은 1958년 8월 15일 미러키에서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조셉은 전직 미러키 경찰이었고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죠. 로리는 버지니아주의 브라이언트 앤 스트랜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큰 키와 화장 없이도 눈에 띄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으며 대학 시절부터 시간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1978년에는 조셉 슐리츠 맥주 회사 달력의 3월의 아가씨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로리는 외모에만 의존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980년 3월,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 학교에 입교했습니다. 당시 밀워키 경찰국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첫 여경이 1976년에야 배출되었을 정도로 여경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뛰어난 운동신경과 노력으로 성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 과정에서 동기인 주디 데스를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됐고 졸업 후 나란히 밀워키 경찰국에 채용되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주디는 파티를 좋아했고 로리를 자주 초대했습니다. 두 여성은 경찰로서 성공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동료들보다 더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남자 경찰들의 아내들이 그녀들을 경계했고 동료들과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험담이 오갔습니다. 미모가 업무의 걸림돌이 된 셈이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집니다. 로리가 주디와 함께 파티에 갔다가 주디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며칠 뒤 로리 역시 조사를 받았고 주디와 함께 약물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로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주디와 함께 파면당하고 맙니다. 이는 그녀가 다시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로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모델 친구의 권유로 플레이보이 클럽에 문을 두드립니다. 곧 그녀는 위스콘신주 제네바 호수에 있는 플레이보이 리조트에서 버니걸로 일하게 됩니다. 큰 키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사슴 같다고 하여 밤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죠. 버니걸의 업무는 꼬리 장식을 달고 음료를 서빙하는 일이었는데 수입과 팁은 꽤 짭짤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로리는 주디와 계속 어울리며 경찰들이 자주 찾는 트렉스라는 술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차 베테랑 경관인 엘프레드 슐츠를 만났죠. 유머러스하고 잘생긴 엘프레드와 로리는 조깅과 쇼핑을 함께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로리는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지만 엘프레드는 아내와 불화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혼했고 이혼 3개월 만에 로리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후 로리는 플레이보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렸죠. 엘프레드 혼자 버는 수입에서 전처에게 줄 양육비 $700와 아파트 대출금 $370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로리에게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을 반대했고 현재 생활에 불만을 품었죠. 또한 그녀는 크리스틴의 집 열쇠를 구할 수 있었고 남편의 총기에도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직 경찰로서 훈련받은 그녀는 범행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로리의 아파트 배수구에서 붉은색 가발을 건져 올립니다. 이는 목격자 숀이 말한 붉은 긴 머리의 습격자와 일치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또한 로리의 빗에서 가발의 섬유가 발견되었고 범죄연구소는 로리의 머리카락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로리의 친구 주디도 조사했습니다. 주디는 사건 당일 밤 로리와 술집에 가기로 했으나 로리가 피곤하다며 약속을 취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로리에게 녹색 조깅복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것과 유사한 파란색 큰 손수건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로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1981년 6월 24일 로리 벤베넥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켓대학교의 캠퍼스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주간 구금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982년 2월 23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밤비라고 부르며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경찰 파면 경력 등을 들추어냈습니다. 144석의 법정은 이번 재판 기간 내내 만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죠. 검찰 측은 엘프레드의 총, 배수구에서 나온 붉은 가발, 피해자 손의 머리카락, 파란색 손수건 등을 주요 간접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사 로버트 크레이머는 로리가 크리스틴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36명의 증인 중 13명을 소환했습니다. 그중 주디 제스의 어머니인 프란시스 제스는 살인사건 몇 달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로리가 크리스틴을 싫어하며 그녀가 집에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로리의 이웃 주민인 캐서린 모건은 5월 18일 로리를 쏙 빼닮은 사람이 녹색 조깅복을 입고 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발 세계라는 상점의 주인인 마릴리 군터는 로리가 붉은색 가발을 구매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로리의 변호인 도널드 아이젠버그는 법정에서 총기 바꿔치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범행 전 엘프레드의 총을 비슷한 총으로 바꿨다가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총기 소유자 외에는 총기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었죠. 또한 아이젠버그는 몇 명의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아들 숀입니다. 숀은 법정에서 로리를 보며 습격자는 저 사람보다 훨씬 건장한 남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엘프레드와 로리의 아파트 맞은편에 살던 이웃 샤론 니스원거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후 주디 제스가 찾아와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하여 들여보내주었고 주디가 화장실을 사용한 뒤 곧바로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아이젠버그는 바로 이때 주디가 가발을 변기에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배수관 구조가 Y자형이라 로리의 집 배수구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 경찰인 로리가 가발을 자기 집 변기에 버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2주간의 재판 기간 동안 여론은 로리의 무죄를 믿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82년 3월 9일 배심원단은 로리에게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테이체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엘프레드는 이혼을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로리의 유죄를 믿는다고 말한 뒤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로리는 감옥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3차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죠. 그런데 1년 뒤 핵심 증인이었던 주디가 증언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로리의 지지자들은 엘프레드가 청부살인을 했을 것이라 의심했고 그 인물로 프레드릭 홀렌버거를 지목했습니다. 홀렌버거는 상습범이자 주디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이 살해된 지 몇 주 후 변장을 한 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주디를 강도질했고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 동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틴을 죽였다고 자랑스레 떠벌리기도 했으나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고 1991년 11월 경찰과 대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실은 묻혔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부금이었던 일렌 쉐무얼스 박사는 피해자의 손에서 나온 털이 짧은 갈색 채모이며 피해자의 다리털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 메디슨 범죄연구소의 두발 분석과 다이앤 헨스는 그 털이 로리의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죠. 쉐무얼스 박사는 1980년 서신을 통해 나는 금발이나 붉은 머리카락을 본 적이 없다. 부검 시 발견한 모든 털은 갈색이었고 피해자의 채모와 같았다. 법정에 제시된 긴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감옥에서 로리는 모범수로 지내며 위스콘신 대학 파크사이드 분교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감자 신문도 창간했습니다. 자서전 심판받는 여자를 쓰기도 했죠. 그곳에서 다른 수감자의 면회를 온 동생 도미닉 구글리아토와 사랑에 빠져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15일 로리는 도미닉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 세탁실을 통해 탈옥을 감행합니다. 이 탈옥 사건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녀를 영웅시하며 달려라 밤비, 달려라, 런 밤비 런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관련 티셔츠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미닉과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썬더베이까지 도주했지만 3개월 만에 캐나다 연방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도미닉은 탈옥방조로 1년형을 받았죠. 로리는 캐나다의 난민지위를 신청하며 위스콘신 경찰과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으로 투옥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녀의 사건에 동정심을 보였고 미러키 당국으로부터 사법심사를 약속받은 뒤 그녀를 위스콘신으로 송환했습니다. 재심사 결과 경찰과 검찰의 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7가지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나 로리는 재심을 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 대신 로리에게 유죄 인정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로리는 결국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2급 살인에 대해 항변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되었고 이미 복역한 기간인 8년 4개월을 인정받아 1992년 11월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996년 로리는 워싱턴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산림청 직원인 마티 카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그녀는 카슨의 격려로 그림을 그리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고 스튜디오를 만들어 30여 점의 작품으로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모든 그림이 불타버리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2008년 4월 로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2번째 살인죄 판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초기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죠. 여기에는 엘프레드 총기의 탄도 테스트,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남성 DNA, 성폭행 흔적, 그리고 덩치 큰 남자를 봤다는 아들의 목격 증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서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항변하지 않은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요구했죠. 하지만 2008년 6월 그녀의 청원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한 채 로리 벤베덱은 2010년 11월 20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병으로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미모 뒤에 가려진 편견, 그리고 허술한 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혔지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원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